내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임신 핑계로 묶어두겠다는 거냐? 철서? 한정식 집 개인실에서 박정미 이사장의 손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꽃뱀 같은 것이 의사 집안을 우습게 보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은 대학병원 병원장의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그리고 며칠 후 180억 원 규모의 재앙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일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장실 개인실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개의 붉은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고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된 메스꺼움과 늦어진 생리 그리고 평소와 달라진 몸의 신호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기를 휴지로 감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몇 번 씻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의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우현 오빠의 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살 보건행정대학원 2학기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인 제가 임신이라니.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마, 왜 전화했어? 오빠, 지금 혼자 있어? 응,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난 지금 수술 끝나고 휴게실에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현 오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흉부외과의 에이스로 불리는 그는 항상 침착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말해줄 수는 없어?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 우현 오빠가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7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기 은정이가 몇 번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다솜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우현 오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사귀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임신한 몸에 카페인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우현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약간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으며 제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소마, 뭔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가방에서 휴지에 싸둔 임신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살짝 보여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우현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없이 테스트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오늘 오후에 확인했는데 2줄이 나왔어. 우현 오빠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마, 너무 당황하지 마. 일단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자. 테스트기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 의사다운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 정말이라면. 우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소마, 우리 1년 넘게 사귀었잖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난 내가 내 아이를 가진 게 정말 기뻐. 정말이야? 엄마 허락만 받으면 우리 결혼하자. 난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행복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이건 우리 둘의 일이잖아. 우현 오빠가 티슈를 건네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우현 오빠와 함께 근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되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우현 오빠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어줬습니다. 장다솜 환자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까지.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 2일이네요.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우현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 같은 것이 우리 아기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엽산 꼭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서 근처 카페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현 오빠가 저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주문해 줬습니다. 소마,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 우리 곧 부모가 되는 거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정말 꿈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드려야지. 우현 오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부터 만나보자. 일주일 후에 자리를 만들어 볼게. 오빠 가족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돼. 괜찮아.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결국엔 아들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야. 아빠도 온화하신 분이고 누나도 좋은 사람이야. 우현 오빠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이사장인 어머니 박정민은 의료계에서 유명한 분이고 아버지 장경태는 의료재단 부이사장으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누나 소라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세은 대학병원 병원장 딸이라는 것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쁘지 않게 볼 거야. 의료계 집안끼리니까. 우현 오빠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저도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그래, 장인어른께도 인사드려야지.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평소 저를 무척 아끼시는 아버지였지만 이런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솜아,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앉아서 이야기하자. 아버지께서는 소파를 톡톡 두드리시며 제 옆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제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호, 그래. 좋은 사람이니?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1년 조금 넘었어요. 명솔 메디컬 센터 흉부외과 의사예요. 장우현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입가에 있던 미소도 조금 굳어졌습니다. 명솔 메디컬이라고? 거기 박정미가 이사장인 곳 말이지? 네. 아버지께서도 아세요? 의료계가 좁으니까 들어본 적이 있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했니? 네, 결혼하자고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도 하고요.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솜아, 그런데 명솔 메디컬 센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왜요, 아빠? 의료계에서 여러 소문이 있는 곳이거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우현 오빠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곧 우현 오빠의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아기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낮은 굽의 구두까지 정중한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고급 홍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솜아, 준비 다 됐니? 우현 오빠가 아래층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라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현관에서 우현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솜아,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하면 돼. 네. 그런데 오빠도 긴장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우현 오빠의 목소리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고급 상가들과 아파트들을 보니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우현 오빠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택시에서 내려 올려다본 건물은 청송원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풍스럽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우현 씨 일행이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2층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여유롭고 품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면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 그리고 맞은편에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 장경태 부이사장, 그리고 소라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도로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받아주세요. 하지만 박정미 이사장은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냥 거기 놓아둬.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소라 씨가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앉으세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장경태 부이사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세은대학병원 양현도 병원장 딸이라고 들었는데 의대는 왜 안 갔나? 공부를 못했나? 첫 마디부터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보건행정에 관심이 있어서 의료 정책 쪽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의사가 되기엔 머리가 부족했구나. 장경태 부이사장의 말에 우현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솜이는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봤자 의사는 아니잖아.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라 씨는 계속 탐문하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우리 오빠랑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의료진 워크샵에서요. 아, 그때 언니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소라 씨의 질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우연 오빠에게 접근한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연히. 요즘 의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여자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라 씨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연 오빠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박정미 이사장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했는지나 말해봐. 우현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요. 뭔데? 박정미 이사장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우현 오빠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임신으로 묶어두겠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냐. 뻔히 보이는데. 소라 씨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의사 잡는 여자들 정말 많아요. 언니도 참 계산이 빠르시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 박정미 이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돈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 의사라고 좋아 죽겠지? 아니에요. 장경태 부이사장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집안 문턱이 그렇게 낮아 보이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고 피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야? 박정미 이사장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서? 박정미 이사장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세게 맞아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엄마. 우연 오빠가 놀라서 일어났지만 저를 감싸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우연 오빠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웨이트리스가 놀란 듯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방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은 더욱 흥분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런 계집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당장 그 뱃속에 있는 것부터 치워버리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 엄마, 제발. 우연 오빠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정미 이사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고전적인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장경태 부이사장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병원장 딸이라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뺨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 겨우 말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뒷골목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를 감싸고 눈물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꽃뱀이라고, 계산적이라고 그런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우연 오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마, 좀 이해해달라. 이해하라고?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급하셔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저는 우연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저 혼자 그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오빠는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우연 오빠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소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일단 우리 둘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뺨이 여전히 화끈거렸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소마. 우연 오빠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백미러로 저를 보셨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순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다솜아, 뭔 일이니? 얼굴이. 아버지께서 제 빨갛게 부은 뺨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때린 거냐?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저를 꽃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사흘이 지났지만 뺨의 붓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우연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마, 엄마가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와서 진지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마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셨던 거야. 알겠어요. 가볼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도곡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정미 이사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흘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간단한 인사만 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거실에는 비싼 수입 가구들과 명품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먼저 끈 것은 거실 중앙 대리석 테이블 위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과 하얀 봉투, 그리고 검은색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박정미 이사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것들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녀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임신 중 절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병원명과 담당 의사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수술 예정일은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보면 알잖아.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제관계 종료 및 향후 연락 금지 확인서라는 이별각서였습니다. 우연 오빠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향후 그 어떤 형태의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법률 용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고 별도의 작은 종이에는 치료비 및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학생한테는 충분히 관대한 조건이지. 박정미 이사장이 펜을 제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수술비 빼고도 용돈이 꽤 남을 거야. 그 돈으로 유학이라도 가든지.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왜? 박정미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의대도 안 나온 애가 감히 의사와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피임도 제대로 안 했어?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야? 우연이었다고? 웃기지 마. 박정미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배부터 감싸고 있어? 저도 모르게 손이 배로 갔습니다. 임신한 척하면서 의사 하나 잡아보겠다고 참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정말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지금 당장 그 서류에 서명하고. 박정미 이사장이 테이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지워. 의사 집안을 건드리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중요한 걸 갑자기 결정하라고 하시면. 시간?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 주차가 늘어날수록 수술비만 더 비싸진다. 이것도 모르나?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철서? 이번에는 사흘 전보다 더 세게 맞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뺨에는 새로운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같은 애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지금 당장 서명하고 나가. 아니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박정미 이사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안 돼. 내일 오후까지만 기다려주겠어.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류와 봉투는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박정미 이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 빨리 포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현관문을 나서며 뒤에서 들리는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우연 오빠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우연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대신 받아서 수술 중이시라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요?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뺨을 만져보니 뜨겁고 아팠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제 얼굴을 힐끗거리는 것 같아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임신 중 절수술 동의서, 이별각서, 500만 원. 그것이 그들이 저에게 제시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우연 오빠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편한 관계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리는 느낌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우연 오빠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소마, 미안해. 응급수술이 있었어. 엄마랑 이야기 잘 됐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빨갛고 아팠습니다.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최대한 가려봤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원에 가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얼굴의 상처를 알아볼까봐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답을 해야 한다는 박정미 이사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정이가 다가왔습니다. 다솜아, 요즘 뭔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마스크는 왜 계속 끼고 있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 오빠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마, 어제 엄마랑 이야기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또 맞았어요. 뭐라고? 임신 중 절수술 동의서랑 이별각서, 그리고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우연 오빠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소마.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설득해 볼게. 내일까지 답을 하라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우연 오빠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소마, 일단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지킬 의지보다는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지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 늦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임에도 깨어 계신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다솜아, 늦었구나. 아버지께서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현관등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을 보신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다솜아,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가 또 때렸니? 제 뺨에 새로운 상처를 보신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아버지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며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봐. 저는 사흘 전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이 저를 꽃뱀이라고 부른 것, 뺨을 때린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중 절수술 동의서와 이별각서, 500만 원의 합의금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연 오빠는 저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솜아, 마침내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아빠도 그 병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명솔 메디컬 센터는 의료계에서 문제가 많다고 소문난 곳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험 부정 청구, 리베이트 수수, 불필요한 검사 강매.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터질 줄 알았는데 아빠께서 이미 아셨다고요? 의료계가 좁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 집안 아들과 사귄다고 할 때도 일단은 믿어보려고 했어.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이 맞은 거는 아빠 개인적으로는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우롱하고 의료계 전체를 더럽히는 행위들, 그리고 의료윤리를 무시하는 것들은 세은대학병원 병원장으로서 절대 못 참아. 아버지의 눈빛이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다솜아, 내일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부터 받자. 다음 날 오전 아버지와 함께 세은대학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최고의 의료진이 저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임신 7주 5일, 태아의 상태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 선택이다, 다솜아. 검사를 마치고 아버지의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게 한 일은 별개의 문제야. 아버지께서 책상 위의 전화기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은대학병원 병원장으로서 그리고 내 아버지로서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빠, 무슨 뜻이세요? 명솔 메디컬 센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날 오후부터 아버지께서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거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님, 저 양현도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세은대 양현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솜아, 아빠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네, 세은대학병원 병원장이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서재로 가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문위원, 건강보험공단 이사, 의료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파일 안에는 아버지의 다양한 직책과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 환자를 호구로 보는 놈들과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버지는 서재에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들리는 대화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솔 같은 병원들의 문제점을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아버지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다솜아, 아직 안 잤니? 네, 아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버지께서 제 침대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아빠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뭘 하실 건데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그냥 내 몸 관리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빠를 믿어라. 그 말씀이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아버지가 단순한 병원장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정중한 정장 차림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좀 바쁠 예정이니 혼자서도 잘 지내거라. 아빠를 믿어라. 그 말을 남기고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연 오빠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솜아,
어제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엄마 설득해 볼게.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명솔 메디컬 센터의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강요, 고령 환자 대상 과다 진료, 의료진 압박 등의 키워드들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한 통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명솔 메디컬 센터가 곧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그날 밤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솜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버지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 곧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목요일 아침,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속보였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보험 부정수급 및 리베이트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합동조사팀이 오늘부터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한 달간의 내부 제보와 관련 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명솔 메디컬 센터 본원 앞에 수많은 조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SBS와 MBC에서도 동시에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형 의료재단 부정 의혹, 환자 대상 불법 의료행위 파문,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속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대규모 합동조사팀이 오전 8시부터 명솔 메디컬 센터 본원과 3개 분원에 동시 투입되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0명의 전문조사관들이 추가로 파견되어 지난 3년간의 모든 진료 기록과 수술 기록, 회계장부 압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다솜아, 뉴스 봤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빠가 하신 건가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다시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고가 검사 패키지 강매 의혹이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입니다. 허위 입원 처리를 통한 보험료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월별 수술 건수 할당제 운영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다수 접수된 상태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얼마나 커질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우연 오빠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마,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병원이 완전 아수라장이야. 조사관들이 모든 사무실을 뒤지고 있고 오늘 모든 수술과 진료가 전면 중단됐어. 우연 오빠, 진정하세요. 소마, 혹시 내 아버지가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연 오빠의 목소리에서
의심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받을 일이 그렇게 많았던 건가요? 그게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계속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점심 뉴스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박정미 이사장이 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저를 때렸던 바로 그 박정미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행정적 오해일 뿐입니다. 박정미 이사장이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는 항상 환자 최우선의 양심적인 진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셌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검사 강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이사장님의 개인 계좌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정미 이사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수술 기록, 대규모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짜 의료진 고용을 통한 보험료 부정 청구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리베이트 수술을 위한 이중장부 운영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저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봤을까요? 오후 3시경에는 환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2세 박모 씨는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수십 가지 검사를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5세 김모 씨는 3일이면 될 입원을 2주나 연장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후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받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녁 7시 종합뉴스에서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장경태 부이사장의 개인명의 계좌 3곳에서 총 12억 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불법으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의료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당 병원 주요 의료진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우연 오빠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아는 대학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솜아, 뉴스 봤어? 네, 봤어요.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그 병원 의사라고 했잖아.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라 씨가 다니던 대기업에서 긴급 인사회의를 열어 가족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사퇴를 권유했다는 소식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소라 씨까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밤 9시 뉴스에서는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검찰이 명솔 메디컬 센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행정조사를 넘어 형사처벌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밤 11시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의 부정행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재단 운영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허가 취소라면 병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늦게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솜아, 뉴스 많이 봤지? 네, 아빠. 정말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으시며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무슨 뜻이에요? 의료계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던 악폐습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목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봤어. 자정이 넘어 우연 오빠로부터 절망적인 문자가 연속으로 왔습니다. 소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네가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일면 전체가 명솔 메디컬 센터 관련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의료계 대지진, 환자 호구와의 실상, 의료재단 폐쇄 위기.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사회적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명솔 메디컬 센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사 시작 3주 후 그날 밤 11시 45분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현관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벨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를 확인하니 자정을 몇 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화면을 켜서 확인해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한복이나 명품 정장 대신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3주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비교해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이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솜아.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 평소 고고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지난 3주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이런 자세로 있으시면 안 돼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정미 이사장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와서도 소파에 앉지 않고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소파에 앉으세요. 아니야, 나는 이 자리가 맞아. 그녀가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진짜로 우연이를 사랑하는 착한 아이인 줄 전혀 몰랐어. 목소리가 계속 끊어졌습니다. 내가 미쳐 있었어.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저를 꽃뱀이라고 부르며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달라. 박정미 이사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 우연히 의사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려. 병원 문 닫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고 소라는 직장에서 잘렸어.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되고 신용카드도 정지당했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그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찬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박정미 이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어. 그녀가 다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완전히 판단력을 잃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좋은 아이인 줄 왜 몰랐을까?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맞을 때 생각 안 하셨나요? 박정미 이사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 제가 무서워서 배를 감쌌을 때는 제 마음이 안 보였나요? 그때는 저를 꽃뱀이라고 하시면서 왜 지금 와서는 착한 아이라고 하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은 말문이 막힌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연히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도 너와 아이를 그리워하며 매일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신 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박정미 이사장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뭐든 다 들어주겠어. 정식으로 결혼도 시켜주고 신혼집도 최고급으로 마련해주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고 싶어요. 박정미 이사장이 더욱 절망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연히는 어떻게 되고, 소라는 편의점 알바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됐어. 그들의 몰락 과정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우연히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못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면서 울고 있어. 그 애만이라도 살려달라. 2시간이 넘도록 이런 애원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은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애원했습니다. 다솜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한다. 새벽 2시가 가까워져서야 그녀가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우연히만이라도 구해달라. 그 애는 정말 무죄야. 병원 일은 모두 우리 어른들이 한 일이야. 우연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수술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연 오빠가 스스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박정미 이사장은 완전히 포기한 듯 무릎으로 기어서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천벌을 받는구나. 너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쫓다니. 현관문 앞에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아, 엄마가 너의 행복을 망쳤구나. 문을 닫은 후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박정미 이사장이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모든 상처와 모욕이 이제는 몇 배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을 확인해 보니 박정미 이사장이 신고왔던 낡은 구두 한 짝이 복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구두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와 제 아이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2주 후 금요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단상에 올라서며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6주간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에 대한 의료재단 운영 허가를 완전히 취소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 180억 원 규모의 보험료 환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1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민간 의료재단에 내려진 최대 규모의 징벌적 제재입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명솔 메디컬 센터 앞에 모인 환자들과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5억 원과 의료기관 운영 연구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장경태 부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박정미 이사장의 연구 금지 처분 소식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무릎 꿇고 빌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본원과 세계 분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 폐쇄됩니다. 현재 해당 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2,800여 명의 환자들은 인근 대학병원들로 긴급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후속 뉴스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던 총 253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18명, 간호사 95명, 행정직원 및 기타 직원 140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앞에서 황망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울고 있었고 의사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특히 명솔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른 병원 취업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현 오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우현 오빠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솔 메디컬 센터 소속 의료진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우현 의사는 2년간 진료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수술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현 오빠가 정말 그런 일에 관여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던 걸까요? 핸드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솔 라인,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급, 수도권 병원들, 명솔 출신 채용 기피, 의료계 주류에서 완전 매장. 우현 오빠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일했던 모든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소라 씨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이사장의 딸 소라 씨는
대기업에서 강제 사직당한 후 6개월간 20여 곳에 취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급 9,620원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그녀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다니 그 몰락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들의 재산 상황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정미 이사장과 장경태 부이사장의 모든 개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50평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4곳이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그 격차를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한때 강남 상류층으로 불리던 이들은 이제 사기 의료재단 출신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지인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끄러워 숨어 지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뭐가? 명솔 메디컬 센터 사람들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솜아, 내가 당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우롱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한테 필요 없는 검사를 수십 개씩 강요했어. 입원 기간을 억지로 연장해서 돈을 뜯어냈어. 가짜 수술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어.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 수술까지 했다니요.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야.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환자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이 정도 처벌도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 오빠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마, 나는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내려간다. 작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대체 인력으로 일하게 되었어.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더라. 정말 미안했어. 너와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편지를 읽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한 달 후 명솔 메디컬 센터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의료법인이 인수했지만 과거의 악명 때문에 환자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2, 제3의 명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명솔 사태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윤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 투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저 개인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의료계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한 몰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만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제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출산 후 8개월이 지난 가을날, 저는
서울시 산모환자권익보호센터의 새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맞았습니다. 3.4kg의 건강한 딸 하은이를 품에 안고 보건행정대학원 졸업식을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솜씨 환영합니다. 센터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다솜씨의 전문 지식과 실제 경험이 결합된 상담 능력이 바로 우리 센터가 그동안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제 졸업 논문 의료기관의 환자권리 침해, 실태와 법적 구제 방안 연구가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논문상까지 받았던 일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익명으로 포함시킨 연구였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명솔 메디컬 센터 사건 이후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다솜씨 같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상담 사례는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것은 35세 임산부 김수진 씨였습니다. 상담사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수진 씨는 울먹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대형병원 원장 아들인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저와 비슷한 상황일까요? 그 집안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해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하면서 김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전 제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한테 손까지 들으셨어요. 꽃뱀이라고 하면서 김수진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은 그 어떤 권력이나 지위보다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료계 유명 인사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폭행죄 고발 방법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친 김수진 씨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상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제가 제작한 임산부 의료진 갑질 대응 매뉴얼이 센터 차원에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다솜씨 덕분에 우리 센터의 상담 만족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어요.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와 산부인과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제 경험이 정책적 성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께서 하은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도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았지? 하은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다솜아, 오늘 일은 어땠니? 오늘 김수진 씨라는 분이 와서 상담받고 가셨는데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잘 도와드렸니? 네, 법적 대응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솜아, 진짜 복수란 상대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 훌륭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하은이
그리고 저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하은이가 제 무릎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이 결국 너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 하은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매일 느낄 수 있게 해줄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정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공무원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자리에 아버지와 하은이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즈음 대학원 동기 은정이를 통해 우현 오빠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다솜아, 우현 오빠 소식 들어볼래? 무슨 소식인데? 전라남도 고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더라. 과거를 많이 후회하고 있대.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그것도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소라 씨는 어떻게 지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랑 배달 일을 병행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더라. 한때 대기업에서 화려하게 지내던 그녀의 현재 모습을 상상하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이 돌잔치를 앞둔 어느 날 우현 오빠로부터 4개월 만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마, 정말 미안했다. 너와 하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제 진짜로 반성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일이다. 하은이에게 좋은 아빠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첫 돌잔치는 조촐하게 열었습니다. 대학원 동기들과 센터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지인들까지 참석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없이도 엄마와 할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너 때문에 정말 강해졌어.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되었고, 화창한 가을 오후 하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만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도움과 희망을 제공하는 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명솔 메디컬 센터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스스로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 저는 제 아이와 제 일 그리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당하고 의미 있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와 하은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겸손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다솜아, 결국 모든 걸 스스로 이겨낸 건 너야. 아빠는 단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은이와 함께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어머니, 더 훌륭한 전문가, 더 의미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제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솜 씨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욕을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허상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사랑과 신념으로 세운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솜 씨가 겪은 아픔이 이제는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점이 정말 의미 깊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솜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